안녕하십니까, 공매화제입니다. 1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압류와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 채권과 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에서 파생된 게 강제경매, 물권에서 파생된 게 임의경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2탄에서는 압류와 압류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을 가진 사람이 민사법정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압류공매는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가에는 세금을 받는 주체가 둘로 나눠지면서 세금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국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지방세라는 게 있게 됩니다. 자,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산하 각 지역의 세무서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지방세를 징수하는 주체는 정부 지자체가 되고요.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팀, 세정팀, 조세일과 이런 식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이렇게 독촉까지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체납자 명단에 올리고 재산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보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 처분하기 전에 체납자들이 재산을 또 처분하면 안 되니까 보존 처분을 하는데 이때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탄에서 우리가 신용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을 때 민사법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처분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세금 채권, 그걸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조세채권자들, 그러니까 국세 조세채권, 지방세 조세채권, 이런 조세채권자들은 보존 처분을 가압류를 하지 않고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법인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 처분할 때는 임시로 하는 압류를 할 뿐이죠. 임시 압류,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조세채권자들은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가압류가 압류가 되려면은 사실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에서 개인이나 법인들이 압류하는 등기를 사실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 등기로 변경 등기를 하는 것보다 바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가압류를 압류 등기로 본등기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들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세채권자들은 가압류라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자들은 일반인이고 개인의 신용으로 빌려준 채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공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하나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라서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존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행정부, 국세청도 행정부의 하나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팀, 조세과도 행정부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 분립의 나라기 때문에 행정부도 국가기관, 사법부도 국가기관, 입법부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국가기관이 조세 체납자의 재산을 묶어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이건 국가기관의 판단이고 결론적으로 사법부 판결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동등한 국가기관의 위치니까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업무 협조를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결정했어요.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 처분하기로. 그런데 임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떨어지면 이게 본압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단과 동등한 국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의 기관이 벌써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과 동일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존 처분이 임시로 될 필요도 없고 바로 압류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압류 등기는 사실 사법부의 기관인 등기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보존 처분을 결정하고 사법기관의 등기소에다가 업무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보존 처분 등기를 해 주시오라고.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동등한 국가기관인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사법부 민사법정의 판사가 판결문을 낸 것처럼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서 바로 보존 처분의 핵심이 되는 압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자는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압류로 보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돼서 압류가 등기가 되고 이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매는 압류공매라고 부르고요. 이 압류공매는 기본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 처분한 다음에 환가를 해서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의 밑바탕에 있는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자, 그럼 제가 1탄에서 얘기했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뭘까요? 그건 민사집행법이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조세채권자가 환가하는 압류재산공매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각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법정매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법정매각. 민사집행법에 의거되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매각되는 거다. 그래서 법정매각이고요. 이런 법정매각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는 거죠. 룰. 영어로 하면 룰이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20% 저감, 뭐 지역에 따라서는 30% 저감이 정해져 있죠. 이것도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유찰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20% 혹은 30% 저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류공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유찰이 되면 10%씩 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된다. 이게 법정매각이에요. 그래서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이거 보존 처분이라고 했죠. 압류 처분하고 공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되는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맡길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저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압류재산 공매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철밥 통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도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다른 곳에서 공매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만났죠. 그래서 뭐 명품 공매 이런 것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안에 동산 공매, 그다음에 귀금속 공매, 명품 공매 이런 물품 공매 코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명품을 감정하는 감정소인 라오스라는 곳을 통해서 명품 공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류자산 공매가 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률에 지정돼서 있지 않고 외부에 맡길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지금처럼 온비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빠뜨리는 것도 많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이 불편하죠.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빨리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공매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비드라는 이 전자 경쟁 입찰 시스템이 어느 순간 좀 불편하다고 느끼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공매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비드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몇 년간 해왔습니다.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심 물건에서 물건 보다가 돌아가기를 하면 원래 보던 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 창으로 옮겨가 버리죠. 그다음에 관심 물건에서 삭제를 하면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죠.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쳐주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불편하죠.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시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캠코에다가 이런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입 닫아 버렸습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업체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손댈 수도 없는 누더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식의 또 약간 불평불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몇 년째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압류공매는 조세 채권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세 채권자, 지방세 채권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위임하고 그걸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압류자산 공매라는 이름으로 공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저감될 때마다 10%씩 저감되는 룰을 갖고 가고 예전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룰로 바뀌었다. 그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너무 짧다는 컴플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온비드에서는 이런 압류자산 공매 말고도 법정 매각 말고도 일반 매각들도 많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들을 구분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압류자산 공매 외에 나머지 공매들은 사실은 법정 매각이 아니고 일반 매각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 마음대로 회차도 결정하고 매도자 마음대로
가격 저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룰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압류자산 공매와 일반 매매의 성격을 갖는 경쟁입찰 매각이랑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 압류와 압류 공매, 그 다음에 법정 매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와 다르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까 경린이 공린이 초보자분들께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공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 공매하자 아카데미에 오셔서 공부 많이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무료 세미나 신청해서 저를 만나러 와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공매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